영국에 고난 강연장 안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필사즉생, 행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유행이 살고자 하면 죽는다.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 말이라며 청중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럼에도 강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넬슨 제독뿐 아니라 이제 이순신 장군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런던 해군사관학교 강단에 수백 명의 장교들과 생도들이 앉아있는 강의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청중들의 표정은 처음에는 의아함, 그리고 점차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떻게 제가 영국 해군의 한 여성 전략 연구자가 한국의 해군 장수 이순신을 영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강연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시간 내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오래된 노트북에서 발견한 세 글자 이순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런던의 오후,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서재 문을 열었어요. 오래된 참나무 책장과 가죽 의자, 늘 바다 내음이 나던 그 공간은 이제 적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유품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딸 소피아가 문 밖에서 걱정스럽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12살 소피아는 할아버지를 무척 그리워했어요. 곁에 앉아 함께 상자를 살피자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낡은 가죽 표지의 노트북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연구해온 넬슨 제독의 전투 기록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인용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짜 리더는 마지막에 혼자 남더라도 깃발을 든다라는 넬슨 제독의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영국 해군 역사학자로서 아버지는 넬슨을 숭배했고 저 역시 그 영향으로 해군 전략가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문득 이상한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노트 안쪽 모서리에 낯선 문자로 쓰인 세 글자. 이순신, 한자였어요. 대학원 시절 동양사 수업에서 본 적이 있는 문자였습니다. 소피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아마 아버지 노트에 실수로 적힌 낙서 같다며 중요한 건 아닐 거라고 무심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연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그 세 글자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다음 주 영국 해군 사관학교 세미나 준비가 더 급했습니다. 넬슨 제독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강의 계획안을 작성해야 했어요. 소피아는 진지한 눈빛으로 자기도 넬슨 제독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용기란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끝까지 가는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넬슨의 이야기로 세미나를 완벽하게 구성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제 마지막 예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낯선 세 글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노트를 책장에 다시 꽂으며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미소 뒤에 숨은 비밀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을 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처럼요. 사관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넬슨 제독 자료를 찾다 보니 어느새 자정이 넘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트라팔가 해전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27척의 영국 함대가 33척의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무찌른 역사적 승리였어요. 자료를 정리하며 너무 완벽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넬슨의 이야기는 한편의 서사시 같았어요. 숱한 부상에도 굴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이끌어낸 영웅. 하지만 왜일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영웅 서사라 오히려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동료 교수 리처드가 다가와 아직도 일하고 있냐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넬슨 세미나 준비 중인데 뭔가 깊이가 부족한 느낌이라고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리처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책장으로 가서 얇은 책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동양의 해전 영웅에 관한 번역본인데 흥미로울 거라며 건네주었어요. 책 제목은 난중일기였습니다. 한국의 해군 장수가 쓴 전쟁 일기라고 했어요. 호기심에 책을 펼쳤고 첫 문장부터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넬슨의 화려한 영웅담과는 너무나 다른 생존의 역설을 담은 철학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돌아와 소피아에게 난중일기 번역본을 보여주었어요. 넬슨보다 200년 전에 살았던 동양의 제독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필사즉생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 무서운 말이라며 죽으려고 해야 산다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물었습니다. 소피아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순신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로 돌아가 노트를 다시 꺼내보았어요. 그 세 글자. 이순신. 아버지는 왜 넬슨의 기록에 이순신의 이름을 적어놓았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넬슨과 이순신을 나란히 놓고 비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두 영웅의 생애는 놀랍도록 달랐어요. 넬슨은 화려한 승리와 영광의 순간이 많았지만 이순신은 온갖 모함과 고문, 좌천을 겪었습니다. 넬슨은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며 죽었고 이순신도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며 전사했어요. 소피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순신은 왜 계속 싸웠냐고. 모함도 당하고 좌천도 됐는데 말이에요. 아마도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의무감 때문이었겠다고 대답했지만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두 영웅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넬슨의 화려한 전기와 이순신의 소박한 일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이순신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의문이 들었어요. 증명 이전의 신념은 가치가 없는 걸까? 그날 저녁 소피아에게 책을 읽어주며 문득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증명보다 신념일지도 몰라. 그걸 아직 나도 모르겠지만 소피아는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있었어요. 이순신의 리더십은 단순한 전술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념의 문제였어요. 거북선 도면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입에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이순신의 철학이 담긴 결정체였어요. 방어와 공격의 완벽한 조화, 혁신적 사고의 산물이었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거북선의 실체를 세상에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난중일기를 읽을수록 이순신의 삶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그가 겪은 내부의 적들과의 싸움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동료의 모함으로 파직되고 고문까지 당했다는 기록을 읽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원균이 나를 시기하여 거짓 보고를 올렸다. 이순신의 담담한 기록에 눈물이 났어요. 고위 관리의 횡포와 정치적 음모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기록이었어요. 이제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구나. 짧은 문장에 담긴 아버지의 슬픔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늘따라 런던의 하늘이 유난히 회색빛으로 느껴졌죠. 문득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적 쿠데타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 말이에요. 해군전략연구소에서 저는 전통적인 접근법의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고위 장성들의 노여움을 샀고 결국 연구소에서 쫓겨나다시피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소피아가 방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네요. 아니야, 그냥 슬픈 이야기를 읽었어. 소피아는 제 옆에 앉아 난중일기를 들여다보았어요. 이순신 아저씨 이야기요? 그 아저씨도 슬펐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응, 그분도 많이 슬프고 힘든 일이 있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지. 소피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그럴 거죠. 포기하지 않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피아에게는 말한 적 없었는데 아이는 제가 겪었던 좌절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던 걸까요? 그럼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날 밤 소피아가 잠든 후 저는 다시 난중일기를 펼쳤습니다. 내부의 적과 싸운 이순신의 이야기가 제게 이상한 위로가 되었어요. 그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제 좌절은 작게 느껴졌습니다. 연구소 시절 제 이론을 비웃던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 여자가 무슨 해전 전략을 일하며 코웃음 치던 선임 연구원, 제 연구 예산을 삭감하던 부소장, 그들은 제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5년 전 발표했던 그 논문을 다시 열어보았어요. 현대 해전에서의 비대칭 전략의 중요성, 제 커리어를 망친 그 논문이었습니다. 지금 보니 이순신의 전략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소수의 함대로 다수를 상대하는 전략, 지형을 활용한 기습 공격. 이순신은 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중얼거리며 새로운 논문의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동서양 해전 전략의 융합 이순신과 넬슨의 비교 연구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처럼 내부의 적과 싸울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논문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이순신의 말이 울려 퍼졌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해야 사는 역설.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면의 두려움을 이겨낼 때 오는 것이니까요. 명량해전. 이순신이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무찌른 기적 같은 승리에 관한 기록을 읽고
계획도 읽었습니다. 조정에서 모든 배와 병력을 빼앗기고 좌천되었다가 겨우 복직된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임금에게 올린 이 짧은 보고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죽음을 각오한 담대함이 느껴졌어요. 런던 해군 전술 워크숍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이순신의 말을 인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위험한 도전이었어요. 서양 중심의 해군 역사에서 동양의 장군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반발을 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발표장에 들어서니 예상대로 냉랭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연구소에서 쫓겨날 때 앞장섰던 윌리엄 제독의 차가운 눈빛이 가슴을 옥죄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의 용기가 제 안에 있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넬슨 제독과 함께 또 다른 위대한 해군 전략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에 이순신의 초상화를 띄웠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이순신 제독은 16세기 조선의 해군 장수로 그의 전술적 천재성은 오늘날까지도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를 짓는 윌리엄 제독이 보였지만 개의치 않고 계속했어요. 특히 명량해전에서 그가 보여준 위기 대응 능력은 현대 해군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함을 물리친 전략은 단순한 용기가 아닌 철저한 계산에 기반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점차 청중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 의심은 호기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존경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이순신의 필사즉생 철학을 설명할 때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질 정도로 모두가 집중했어요. 이순신의 말입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닌 그의 리더십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 윌리엄 제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그를 가리켰어요. 윌리엄 제독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동양의 장수에 그토록 집착하느냐고, 우리 해군의 전통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냐고 말이죠. 그의 말에 숨은 적대감이 느껴졌지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훌륭한 전략과 리더십에는 동서양의 구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이순신의 사례는 열세에 처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며 이것이야말로 모든 해군이 배워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윌리엄 제독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소피아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딸은 눈을 반짝이며 엄마가 윌리엄 제독에게 지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소피아가 제 발표를 보러 왔다는 사실을 알았죠. 학교를 마치자마자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온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피아가 물었어요. 엄마는 싸우는 사람이냐고. 그 단순한 질문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소피아 앞에서 늘 강한 엄마이고 싶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가면이 벗겨진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를 꼭 안고 말했어요. 엄마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가끔은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있다고. 이순신 장군처럼 말이죠. 소피아는 제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엄마의 싸움을 응원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위로가 그 어떤 말보다 강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윌리엄 제독과의 대면 이후 저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증명보다 신념이라는 제 말을 실천에 옮길 차례였어요. 대학의 시뮬레이션 실험실을 빌려 거북선 전략 시뮬레이션을 직접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마가렛과 리처드의 도움을 받아 16세기 조선 해안의 지형과 조류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거북선의 추정 속도와 무기 사정거리, 그리고 일본 함대의 구성까지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재현했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12척의 조선 함대가 실제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물론 특정 조건이 필요했죠. 명량해협의 빠른 조류, 좁은 해협을 이용한 전술적 배치, 그리고 무엇보다 거북선의 기동력과 화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해군 전략연구소에서 발표회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현역 장교들과 해군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윌리엄 제독도 자리에 있었어요. 발표를 시작하며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는 증명보다 신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념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도 갖게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이 큰 스크린에 펼쳐졌어요. 거북선이 일본 함대 사이를 누비며 전략적 타격을 가하는 모습이 마치 실제 해전처럼 생생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죠.
발표를 마치며 이순신의 위대함은 단순한 용기가 아닌 치밀한 전략과 지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의 결합이었다고 강조했어요. 전설은 신화가 아니라 증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순신의 전략을 현대 해군학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압도적인 박수가 쏟아졌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윌리엄 제독이 첫 번째로 일어나 박수를 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정과 존중의 빛이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생도가 물었어요. 이순신의 필사즉생이 현대 해군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그 질문에 답하려다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을 영어로 천천히 읽어내려고 하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소피아였어요. 딸은 학교를 빠지고 또 제 발표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군 전략연구소의 부소장이 직접 연락해왔어요. 저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연구소로 돌아와 이순신과 넬슨의 비교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5년 전 쫓겨났던 그곳으로 다시 초대받은 것이죠. 소피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아이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순신 아저씨가 있는 한국에도 가볼 거냐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한국에 가야 했어요. 이순신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 보는 것, 그것이 다음 단계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낯선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이순신의 나라에 드디어 발을 디딘 것이죠. 소피아는 학교 때문에 함께 오지 못했지만 매일 밤 영상통화로 제 여정을 함께 했어요. 서울에서의 첫 목적지는 광화문이었습니다. 웅장한 이순신 동상 앞에 선이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그 얼굴을 실제로 마주하니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동상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데 나이 지긋한 노인 한 분이 다가왔어요. 자신을 이 동상의 해설사라고 소개하며 영어로 이순신에 관해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은퇴한 해군 장교라고 했어요. 노인은 이순신의 생애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제가 책에서 읽은 것보다 훨씬 생생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순신이 전장에서 쓴 시들이었습니다. 노인이 한국어로 읊어주는 시를 들으며 비록 뜻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울림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설명을 마치며 노인이 말했습니다. 전쟁은 승패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싸우는가가 중요하다고요. 이순신은 자신의 명예나 영광이 아닌 백성을 위해 싸웠기에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넬슨의 후예라고 생각했던 제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넬슨과 이순신, 두 위대한 해군 지도자의 차이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넬슨이 영국 제국의 영광을 위해 싸웠다면 이순신은 민족의 생존을 위해 싸웠어요. 해설사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바로 그 거북선 도면이었어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매우 귀중한 자료라며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아버지와 한국 해군과의 인연을 설명했더니 노인은 놀라워하며 무언가 기억해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980년대에 영국에서 온 해군 역사학자와 함께 연구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학자가 바로 제 아버지였던 것이죠.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이순신 장군을 깊이 존경했다고요. 넬슨보다 더 위대한 전략가라고 항상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넬슨의 노트에 이순신의 이름을 적어놓은 이유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현충사, 통영, 영량해역까지 이순신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했습니다. 그의 전략, 그의 고뇌, 그의 희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강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해군사관학교 전체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어요. 제목은 바다의 리더십, 조용한 깃발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런던 해군사관학교 대강당은 꽉 찼습니다. 생도들뿐만 아니라 고위 장교들과 해군 역사학자들까지 제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었어요. 윌리엄 제독은 첫 줄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교복을 입은 소피아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스크린에는 넬슨과 이순신의 초상화가 나란히 띄워져 있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넬슨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순신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두 위대한 해군 지도자는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지혜는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고요. 넬슨의 승리가 영국 해군의 전통이 되었듯이 이순신의 전략적 천재성도 우리 해군의 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의 필사즉생 철학은 단순한 격언이 아닌
리더가 극한 상황에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라고 설명했어요. 강연 중간에 아버지의 노트와 거북선 도면을 공개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순신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솔직하게 나눴어요. 때로는 목소리가 떨렸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끝까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만난 노인 해설사의 말을 인용했어요. 전쟁은 승패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싸우는가가 중요하다고요. 넬슨은 국가의 영광을 위해 싸웠고 이순신은 백성의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두 영웅 모두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며 전사했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다고 말했어요. 강연을 마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윌리엄 제독이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고 그의 얼굴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소피아에게 다가갔어요. 아이는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속삭였어요. 자신도 커서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그 말이 이 세상 어떤 상이나 인정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저를 불러 축하해 주었어요. 이순신에 관한 연구를 정식 커리큘럼으로 채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한국해군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죠.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넬슨의 후예가 아니라 이순신의 후예가 된 건가요? 그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야. 우리는 둘 다의 후예야. 바다를 사랑하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의 후예지. 창밖으로 런던의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얼굴과 이순신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어.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바다를 넘어온 진정한 유산이었음을. 소피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한국해군사관학교에서 첫 강의를 하는 날이에요. 소피아도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딸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끝없이 펼쳐진 바다처럼. 바다의 두 영웅, 넬슨과 이순신. 그들은 서로 다른 바다에서 싸웠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별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바다를 건너 미래의 항해자들에게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마지막에 혼자 남더라도 깃발을 든다는 넬슨의 말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이순신의 말. 이 두 문장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손을 잡고 강의실로 들어서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바다를 넘어온 진정한 유산이라고.